우리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우리네 라디오북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링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꽝린성의 새벽, 축축한 안개가 논바닥을 핥았고 숱하게 울음이 그 정적을 갈랐다. 20살의 링은 낡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약값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목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중매쟁이가 내민 사진 속 남자, 만수는 53이었다. 잘 다려 입은 옷과 값싼 향수 냄새, 그리고 두툼한 서류 가방. 그녀는 링의 얼굴을 상품 감정하듯 뜯어보며 말했다. 얼굴이 반반하니 한국 남자들이 환장하겠네. 신샘 먹은 호랍인데 땅도 좀 있고 돈도 두둑해. 외로워서 여자 구하는 거야. 너만 몸성이 가서 아들 하나 낳아주면 니네 가족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양반이야. 사진 속 남자는 아버지보다 늙어 보였다. 무뚝뚝하게 굳은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 그 눈빛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몸 하나 팔아서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면 그날 밤 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방바닥을 비추는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나 한국 갈게. 내가 갈게. 하노이의 허름한 예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 링은 몸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사진 속의 남자, 만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신부, 저도요. 해. 저도요. 텅 빈 맹세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외로움과 노동에 찌든 얼굴. 그녀는 값을 치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고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그보다 더 시렸다. 남편 만수는 말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링을 아내가 아닌 집안의 기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부품처럼 대했다. 밤이 되면 그는 의무처럼 그녀의 몸을 탐했다. 그 행위에는 어떠한 교감도 온기도 없었다. 그저 외로움을 해소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빚어내는 일방적인 배설에 가까웠다. 링은 숨을 죽이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감각을 견뎌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외국 며느리라는 이름 없는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며 링은 조금씩 한국말을 익혔다. 말 트이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수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내뱉는 자주 섞인 푸념들. 해가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서 돈으로 색시 사왔다고 동네에서 하손가락질해. 그의 폭력과 무시 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이 링을 향한 경멸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존재이기에 더욱 미워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가난에 대한 한이 만만한 며느리에게 날성가시가 되어 박혔다. 링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행한 삶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작은 텃밭에서 시작됐다. 링이 고향에서 가져온 허브 씨앗을 심자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갈퀴로 밭을 헤집어 놓았다. 그 순간 링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교양의 뿌리였다. 그날 밤 만수가 다시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을 때
링은 처음으로 그를 밀어냈다. 하지 마세요. 와, 힘으로 짓누르는 그에게 그녀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터뜨린 자신의 목소리였다. 새벽녘 링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섰다.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이주여성 쉼터였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링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어떤 이는 가정폭력은 참았어야지. 우리라고 편한 줄 알아? 라며 날 선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세상이 선의로만 가득 찬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링은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사장은 그녀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며 갈 데 없는 사람 걷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부당함을 알았지만 당장 머물 곳과 먹을 것이 절실했던 그녀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는 이방인이 겪는 냉혹한 현실과 착취를 온몸으로 겪어냈다. 주말이면 한국어 교실에 나갔다. 그곳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민준을 만났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동정하거나 신기하게 보지 않았다. 그저 학생으로 한 명의 링이라는 여자로 대했다. 그는 링의 서툰 발음을 차분히 교정해 주었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링이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자 민준이 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 찬물에 갖다 댔다. 그 순간 링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남자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의 사려 깊은 배려에 링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다. 링이 떠나간 시골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잔소리를 쏟아낼 대상이 사라진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 아들 만수는 술을 마시는 날이 더 잦아졌다. 그는 링이 도망쳤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아내 하나 건사하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링이 심었던 텃밭 귀퉁이에서 돋아난 작은 허브싹을 발견했다. 갈퀴로 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아주었다. 링이 하던 새벽의 허드렛 일들을 직접 하게 되면서 그녀는 비로소 그 고된 노동의 무게를 실감했다. 가을이 되자 링이 심었던 작은 고추나무에 새빨간 고추가 탐스럽게 열렸다. 시어머니는 그 고추를 따서 햇볕에 말렸다. 그리고 주소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보내기 위해 무작정 이주여성 지원센터에 편지를 썼다. 링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의 베트남어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여전히 삶은 팍팍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었다. 민준과의 관계도 천천히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서툰 한국말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준은 섣불리 그녀의 과거를 묻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현재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를 통해 시어머니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저 잘 말린 고추 한 봉지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추 농사가 잘 됐다. 김치 담가 먹어라. 춥다. 감기 조심해라.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링은 그 무뚝뚝한 문장들 속에 담긴 서툰 화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지는 따뜻한 연고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괜찮아지면 고양이 허브차라도 한 상자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링은 이제 세상에 차가운 만큼이나 따뜻함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 링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